일단 라면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거창하지만 오늘 인문학이니까 일단 우리가 사는 문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문명. 근데 지금 사실 문명이라는 거는 사실상 서구 문명이에요. 서구자를 뗀다고 해도 아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인 문화 문명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걸 떼놓고라도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싸야 되죠, 쉬어야 되죠, 일해야 돼,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 다르죠. 성격 다르죠, 외모 다르죠, 능력 다르죠, 체력 다르죠, 다 다릅니다. 병도 언제 100살 넘게 사는 사람이 있은가 하면은 20, 30도 병으로 돼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한 몸에 보편성과 특수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절을 잘하고 사는 게 인생인데, 어느 작가가 좀 유식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객관과 주관의 낙차를 잘 극복을 해야 된다. 객관과 주관의 낙차를 문학적 표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명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특수성도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조선이 망하게 된 이유가 6.25 때문이라고 했죠. 주자학. 근데 주자학 자체가 문제가라기보다는 거기에만 매달린 거예요. 근데 주자학이라는 건 그 당시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이념이었어요. 그거에 너무 매달린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체사상이라는 그 특수성에 너무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조절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또 문명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는 사람들은 편리한 걸 알게 되면 절대로 뒤로 안 가. 일시적인 반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김옥균 성량이라고 써놨는데, 김옥균이 갑신정변 일으킨 건 다 아시겠지만, 전부는 아니겠지만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동인이라는 승려가 하나 있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개화승이었는데 일본에 밀항을 해가지고 일본의 서양 문물들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냥이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집에서 불씨 보관하고 이런 게 장난 아니에요. 불씨 꺼트리면 집안 쫓겨나고 진짜 말 그대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 불씨 보관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너무 쉽게 켜고 너무 쉽게 끄고, 이걸 보니까 개화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아무리 이 물건이 처음에는 놀랍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 그것 때문에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일시적인 반동도 일어납니다. 근데 결국은 글로 가요. 편리한 거 알게 되면 사람 절대로 뒤로 안 가. 그게 싫건 좋건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라 그 뒤로 근데 그런 이런 좀 거창한 얘기인데, 이런 게 다 라면에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게 먹는 라면이라는 존재도 같이 녹여져 있다는 거를 이제 먼저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면 얘기를 하기 전에요, 국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오히려 국수 얘기가 더 길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중일 문화의 공통점, 그리고 국수의 특징, 한중일 라면의 아버지들, 한국의 라면, 현재와 미래, 그리고 중간중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중일 삼국의 공통점은요,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불교와 유교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었던 나라들.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한자 문화권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중문과라서 그런데 왜 한중일 세 나라는 한자를 못 버릴까요? 근데 한자에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조력이 너무 좋아요. 두 글자, 세 글자 붙이면 굉장히 전달력이 빠릅니다. 예를 들면은 지대공 미사일이란 말이 있죠. 땅에서 하늘로 발사하는 미사일이죠. 세 글자로 뜻이 딱 전달돼요. 그걸 우리말로 해보세요.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기 그 좀 있어 보이죠. 솔직히 말하면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세 번째가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마을 문화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동이고요. 또 리라고도 하죠. 리라고도 하고, 중국에서는 촌이고 일본에서는 초 또는 마지라고 하죠. 걔네들 발음으로. 근데 리도 마찬가지로 전부 마을이란 뜻이에요. 한자만 다르지. 전부 마을이란 뜻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우리 단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인데 왜 저거를 이 도로 저걸로 파괴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일단 별개로 치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는 주로 밀이고 동양에서는 주로 쌀인데 굉장히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쌀하고 밀이 뭐가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쌀로 밥을 하죠. 밀로 뭘 만들죠? 빵을 만들죠. 물론 이 밥을 만들면은 예를 들어 주먹밥 같은 거로 휴대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밥을 기본적으로는. 근데 빵을 쉽게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휴대성 이런 거는 밀이 더 좋죠. 훨씬 밀가루로 만든 것들이.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도로명 주소가 되고 동양에서는 이 마을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차이들이 있고, 근데 이제 삼국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유제품은 거의 없어요. 전통적으로 뭐 중국 유제품 들어보신 적 없죠. 뭐 이제 몽골 쪽은 모르겠지만 일본도 뭐 예전에 있다는 뭐 우유로 된 제품 들어보신 적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세 나라 다 유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삼국의 차이점, 물론 이제 이런 공통점들도 있지만 당연히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아시아도 한 세계이니까 이 보편성이 있다고 그러면 특수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였냐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쌀에다가 채식에다 어류가 기본적인 그 메뉴고요. 근데 조선통신사들이 올 때는 의례적으로 고기를 내적으로 했다고. 그래서 근데 조선통신사들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지나가다가 소를 묻는 걸 봤대요. 죽은 소를. 그래서 아니 뭐 일 시키니까 안 잡아 먹는 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묻냐 그랬는데 육류 문화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육류 문화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픈 부분인데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국수 문화가 굉장히 발달 안 했습니다. 한번 이거죠. 웬 밥이야 만 들어보셨어요? 웬 떡이야 그러죠. 그리고 결혼식 때 국수 먹여준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언제 국수 먹여줄 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굉장히 흔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이 국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옛날 시대에는 패스트푸드였어요. 빨리 데쳐가지고 먹을 수 있고.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우리 이 문화가 뭐냐면은 그 중국하고 일본에 비해서 이미 산업화 이전서부터 그 상공업이 덜 발달했다. 국수가 이렇게 없었다는 거. 그래서 그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일본에서 특히 우동 같은 경우에는 불교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퍼트린 그게. 근데 여기 일본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일본엔 절들이 도시에 있죠. 도심 한가운데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죠. 큰 사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 억불 정책 때문에 그 도심, 이 큰 도시에는 거의 사찰이 없습니다. 다 산에 있죠. 우리나라 뭐 큰 절들은 다 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회자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인구에 회자된다. 사람이 회자된다. 회자된다의 회는 회예요. 회. 생선회 할 때 회. 그래서 중국도 한 종나라 때까지는 회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수호지 읽어보신 분 보면 송강이 왜 생선회 먹고 왜 배앓이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그때까지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석탄 문화가 석탄을 굉장히 많이 쓰게 해서 지지고 볶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회 문화는 거의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몇 마디 빼놓고는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차이들은 있었어요. 그다음 이제 국수의 특수성은 뭐냐면은 이제 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일단 면은 뭐 치더라도 육해공의 모든 재료가 다 소스로 쓸 수 있어요. 고명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소스로도 쓸 수 있고 국물 재료도 쓸 수 있고 머릿속에 다 짐작이 되시죠? 그냥 저절로 짐작이 되신데 이런 아주 보편성이 있는데 국가별로 또 독특한 국수들이 만들어져요. 다 다르죠.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메밀로도 쓰고 뭐 냉면으로도 만들고 뭐 온면으로도 만들고 이제 호남에서는 팍할 국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식으로 독특한 국수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모든 거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조화가 잘 돼야 돼요. 물론 예를 들어서 영광에서 무슨 모임을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영광이란 특수성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남들이 하는 보편성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돼요. 적어도 30% 정도의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70%의 특수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라든가 사람이 한다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 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기 이거 리더스 아카데미라고 그러는데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약점이었던 좀 아픈 면인데 뭐냐면은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이 그 중국 개봉 카이펑이라는 북송의 수도인데 그때 인구가 150만이었다고. 이게 이제 청명상하도라는 거 쳐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그림이 나옵니다. 거기 상점이 얼마나 많았는지 거기 뭐 24시간 움직였다고. 이 북송 그 송나라라 그러니까 저기 수호지의 무대죠. 수호지의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는 중국에서 아주 특수한 시대였어요. 굉장히 상공업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다른 왕조들은 되게 수도를 갖다 정치 수도였어요. 이게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막 사는 것도 막 감시를 하고 적어도 도성 내에서는요. 그랬는데 여기는 굉장히 상공업이 발달을 하고 거의 24시간 움직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요 밑에 가 보면은 이게 이게 덴뿌라예요. 이게 덴뿌라라는 뜻이 일본 발음은 덴뿌라인데 야다이라는 이런 적이 많았어요. 그 포장마차 비슷한 일본 에도 시대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국수도 많이 발달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참근 교대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에도 막부가 이 지방 다이묘들한테 1년에 반은 에도에 살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했기 때문에 에도에서는 이제 독신 남자들이 그 사람들이 수행원들이 많은 물론 이제 소위 말하면 첩이나 시녀도 좀 데리러 왔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독신 남자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아니면은 또 설사 결혼을 했더라도 이제 수행원으로 했는데 부인까지는 못 데려오고 이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에도 인구 7할이 남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에도 인구도 100만이었어요.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국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근데 조선은 정반대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 평양냉면 들어보셨죠? 평양냉면 아시죠? 함흥냉면, 춘천 막국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산악지대. 농사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쌀 벼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메밀 뭐 이런 걸로 국수 만들어 먹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반대로 산골에서만 발달하고 도시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먹거리 많은 데인데도 팍하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국수만 따지자 그러면 뭐 다른 음식이야 뭐 여기 대단하시긴 하지만 적어도 면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래서 전통 국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벼농사, 쌀농사가 잘 내는 데일수록 더더욱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냐, 패스트푸드가 그나마 나중에 나오죠. 조선 후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국밥. 그렇죠. 그 주막에서 파는 국밥. 근데 그것조차 밥이란 거죠. 면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밀 자체가 우리나라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국밥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국에 대해서는 진심인 거예요. 이 국물에 대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나라인데 그건 정말 뭐 세계 최고 레벨로 발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면에 대해서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렇다 할 이렇게 내보낼 게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남쪽에서 하나 냉면이 하나 유명한 게 뭐 하나 있을까요? 진주죠. 네, 근데 진주냉면 예전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요즘엔 유명해져.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들어보신 적 없죠. 그게 왜 유명해졌냐면 북한에서 평양냉면 자라가면서 남한에는 진주냉면이 있고 북한에는 자기는 평양냉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90년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남북 교류를 하면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이렇게 앞뒤 맞추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갑자기 진주냉면이 떴어요. 그 전건 좀 별로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진주냉면 기억하신 적 있으세요? 그 전에? 없으시죠? 최근에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는 그만큼 면 문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고려시대는 또 만두가 또. 예, 만두는 근데 면은 아니니까 이게 패스트푸드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라는 건 상공업이 그만큼 발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폐쇄적인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게 발달할 여지가 굉장히 적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들어가면 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그때도 나온 게 결국은 국밥. 왜냐 밀문화 자체가 없어. 막국수 있잖아요. 막국수에 막이 무슨 뜻일까요? 막이 뜻이 여러 개 있죠. 막 떴다는 뜻. 방금. 네, 함부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좀 면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세울 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숟가락. 일본하고 저기는 숟가락이 없죠. 기본적으로. 카레집 가야 있습니다. 카레집은 한식당 가야 있습니다. 저기 일본 가면 정말 카레집하고 한식당. 중국 가도 뭐 이런 데 빼놓고는 아까 말한 그런 데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다 젓가락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면문화의 발달하고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밥이기 때문에 밥하고 국이기 때문에 예, 이 숟가락이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일본하고 중국은 면이 거의 뭐 주식 레벨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젓가락만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밀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저걸 말씀을 안 드렸네. 지금 보시면 하얀 밀가루 있잖아요. 그게 이 기술이 만들어진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서양에서도. 그럼 그 전에 뭐 먹었냐 그러시겠죠? 그 전에 하얀 밀가루는 있었어요. 그럼 무슨 말장난이냐 그러실지 모르는데, 하얀 밀가루를 얻으려면은 이 밀을 너무 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kg를 까면 하얀 밀가루 나는 게 한 50 몇 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사람들 뭐겠어요? 귀족들이. 그냥 거친 밀가루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산업혁명이 되면서 제분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100kg 하면 80 몇 kg를 갖다가 흰 가루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분 또 이제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뒤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그 당시 거기가 얼마나 발달을 했냐면은 송나라 때 상공업이 얼마나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수시 읽어보신 중에 축지법 쓰는 사람 하나 있었죠. 기억하세요? 신행태보 대종이. 근데 왜냐면 그만큼 빨리 이동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소설에서나마 이제 그런 전설을 만들어내고 축지법 같은 걸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갖다 그만큼 또 상공업이 발달했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라면의 한자는 이렇습니다. 뭐 라면 한자 이게 잡아당긴다는 뜻이에요. 이건 면자인데 일단 면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은 이거는 떡병자예요. 이거는 면자인데 맨 처음에 떡만 있었어요. 구분이 없었습니다. 국수랑 만두랑 아까 만두 얘기하셨는데 국수랑 만두랑 면은 구별이 없었어요. 다 익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국수는 수제비라고 보시면 그냥 정말 단순한 요리죠.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반죽해가지고 적당히 떼가지고 끓이는 게 수제비잖아요. 뭐 수제비를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는데 이제 점점점 이제 국수가 발달을 하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글자가 따로 붙습니다. 면. 근데 여기 이 면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를 때는 지금처럼 얇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의 칼국수보다 약간 넓을 정도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면이 됩니다. 이거는 중국말로는 그냥 이걸로만 써요. 중국 지금 간제차 한자는 요거로만 쓰고 일본에서는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중간에 삭병이란 말이 있었어요. 삭은 줄이란 뜻이거든요. 줄로 된 떡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수제비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면으로 분류합니까? 이렇게? 이거죠, 병이죠. 그러니까 굳이 제가 뭐 수제비가 따로 용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 국수는 형태가 그랬다는 얘기. 그냥 대충 반죽을 해가지고 그냥 넣어서 끓여 먹었던 거.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국수같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세련된 형태가 아니었겠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라면이란 말이 뭐냐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짜장면 드시죠? 짬뽕 드시죠? 면 같지 않아요? 약간 노르스름하고 소스가 달라고 국인 것 뿐이지 면은 같아요. 그게 라면이에요. 왠지 반죽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늘릴 낮자거든요. 그러니까 소스랑 탕만 다른 거지 면은 같았어요. 근데 이걸 일본에서는 중화면이라고 했습니다. 한자로는 중화면이고 그쪽 발은 죽화면. 근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물론 그래서 일본 라멘 아시죠? 라멘 아시죠? 일본 라멘 한자 똑같아요. 라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인스턴트 개발할 때 그냥 라면을 쓴 거예요. 자기들이. 이게 원래 뜻하고는 많이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노란 약간 간수 넣어가지고 노릇스름한 면 있잖아요. 이게 라면이에요. 맨 처음에. 근데 지금은 소스가 다르고 이 탕이 다르고 이래서 저렇게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 라면하고 우리나라 라면은 완전히 다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본 라면하고 중국의 라미엔하고 일본의 라면하고 한국의 라면, 중국 발음 라메이엔입니다. 그래서 셋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일본 라면은 일본의 라면은 우리나라 짜장면하고 비슷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인스턴트 라면하고는 완전히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하고 라면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짜장면하고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은 워낙 커피 있죠. 근데 원두 커피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한테 라면은 커피는 무슨 커피죠? 옛날에는 그냥 믹스 커피 그게 커피죠. 근데 그건 커피가 아니죠. 믹스 커피죠,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서 믹스 커피를 먼저 물론 구한말 때 이제 고종 황제 이런 사람들이 그때 커피를 마셨어요. 가비라고 그래서 이래서 마셨지만 그건 원두 커피였겠죠. 그리고 이효석이 말했던 낙엽을 태우면서 커피 냄새가 난다 이렇게 드립을 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원두 커피였어요. 근데 그걸 먹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가 대중화된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맥심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뭐 다 다방 커피 솔직히 근데 믹스 커피였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가 그거였어요. 근데 원두 커피가 커피인데 나중에 원두 커피가 들어오니까 굳이 구별해서 원두 커피라고. 지금이야 좀 달라졌겠지. 지금이야 이제 원두 커피를 뭐 이렇게 했겠지만 달라졌지만 원두 커피라면 굉장히 오래 썼었죠. 똑같아요. 라면 똑같습니다. 일본의 라면하고 우리나라 인스턴트 라면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 라면이 없잖아요. 짜장면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포지션이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비슷하다는 거지. 저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라면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게 라면이 된 거예요. 마치 그 믹스 커피가 커피가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간 과정을 산업화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이게 뭐 좀 나쁘게 하면 막 들어오고 좀 좋은 말로 하면 한국화돼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실제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면이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저거를 하냐면은 이 라면을 만든 사람은 안도 모모쿠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 대만이 일본 식민지였던 건 아시죠? 우리나라보다 15년 먼저 식민지가 됐는데 1945년에 이제 중국으로 귀속되기로 합니다. 그 당시엔 중화민국이었죠. 그래서 나 지금 뭐 지금도 이어지고는 있지만, 근데 그 당시 대만 사람들한테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중국 국적을 할 건지 일본 적을 할 건지. 근데 이 양반은 일본 국적을 선택을 했어요. 원래 이름 오백북인가 이름이. 근데 일본 발음으로 이제 안도 모모호쿠라는 해서 일본에 들어왔는데 이 양반이 처음으로 라면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국수의 종주국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핏줄론이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아까 이 제분 기술이 발달되고 있어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밀가루 생산을 하면서 전 세계에다 밀가루를 어마어마하게 뿌려댄 거예요. 밀가루가 엄청 흔해진 거예요. 옛날 구경도 못하던 밀가루들이 엄청나게 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밀가루를 활용해서 뭘 만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세 번째 뭐냐면은 이러니 저러니 하나 빠졌네. 죄송한데 하나가 뭐냐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본이 최초로 산업화를 한 나라입니다. 서구를 재배하면 일본의 산업 능력 세계가 3일치가 되면서 라면이라는 게 개발이 된 거예요. 이게 1958년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일본 또 전후에는 좀 못 먹고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라면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식품의 산업화라는 게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식품이란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식품이란 말이 원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식, 한옥, 뭐 한복 이런 말 쓰잖아요. 옛날에 한식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먹는 거지. 먹고 살만하니까 일식, 중식, 약식을 많이 먹게 되니까 한식이란 말이 생긴 거겠죠. 그렇죠? 옛날에 한복이란 말이 없겠어. 그냥 옷이지. 타야 서양 옷 입고 다니고, 뭐 저도 마찬가지. 전부 서양 옷 입고 다니게 되니까 한복이란 말 생긴 거 아니겠어요? 한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한 단어들이 다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 식품이란 단어 정확히 생긴 지가 한 60년이 안 돼요.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얘기하기 힘들지만 뭐냐면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면이 탄생을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전중윤이라는 분인데 우리나라 첫 번째 라면 삼양식품의 창업 출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오쿠이라는 분인데 아까 안도 모모쿠라는 양반이 라면을 처음 만드신 건 맞는데 뭐냐면은 그 당시 라면은 지금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 양념이라는 게 이렇게 국수에 배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은 이제 양념이 풀어지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잘 썩어요. 양념이 면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오쿠이라는 양반이 이
62년인가 그때 수프를 별첨을 하는 라면을 개발합니다. 여러분이 다 너무 이제 공기처럼 익숙한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라면의 중시조라고도 할 수 있는 양. 근데 요 전중윤이라는 분이 이 오쿠이란 분을 어떻게 만났는데, 오쿠이란 분이 이제 아주 보기 드물게 선량하신 분이에요. 특히 뭐였냐면은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이 잘 살게 된 거에 되게 미안해했어요.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붕을 했다는 걸 되게 미안해해가지고 굉장히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의 원가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여기 이제 공장을 같이 가시는 그런 모습. 제가 사실 그 라면의 재발견 책을 살 때 이게 삼양식품하고 같이 썼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 라면하고는 별개지만 약간 서글펐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창업주분들이 만든 메모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읽었는데 한자나 이런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말은 맞춤법이 틀리고 막. 근데 뭐 저분 잘못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다 일어로 공부했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갑자기 뭐가 떠올랐냐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옛날 그 이영희 선생님 또는 그 송건호 선생님, 옛날 동아일보 하셨던 송건호 선생님들이 나중에 그 연세 완전히 드셔가지고 고백을 한 게 뭐였냐면은 지금 70, 80대도 일본어랑 영어로 보는 게 훨씬 편하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20, 30대 일제시대 때 공부하실 때는 뭐 한글로 된 책이 뭐가 있겠 읽을 만한 책이 없었죠. 그러니까 다 지식을 얻으려면은 일본어, 영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20, 30대 때 다 그게 형성이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한글은 나중에 배우면 좀 나이 들어가지고 적어도 30대 뭐 이 정도 돼서 제대로 배운 좀 자기가 공부를 해서 한 거고, 실제로는 그 어렸을 때 젊을 때 공부는 다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서글펐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분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많이 그 삼양식품, 그래서 라면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 이제 식품 산업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 처음에 이름은 여기가 삼양공업이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농심이 원래 롯데 회사였던 건 아시죠? 롯데공업이었습니다. 지금 식품회사 할 때 공업자 이름 넣을까요? 심지어 화장품 회사 있죠? 태평양도 미원도 무슨 화성공업인가 그랬고요. 태평양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화장품 회사 태평양도 무슨 공업이었어요. 지금 화장품 회사나 식품 회사만 있다 공업자 넣으시겠어요? 그 당시는 공업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 말로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 이런 의미를 줬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 이제 식품이라는 말이 생기는데 처음에 이 양반들이 협회를 만드는데 식품이라는 회사 붙은 게 2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개밖에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식품, 근데 왜 그러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먹는 건 당연히 집에서 해서 먹는 거였어요. 어쩌다 좋은 날, 뭐 생신이라든가 졸업식이라든가 이런 데 좋은 날 요리집에 가는 거죠. 요리집에 가는 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 더더군다나 공장에서 만든 음식을 집에서 먹는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불과 6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완전히 대중화된 거는 4, 50년? 이 정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식품이라든가 공업화된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공업화된 공장에서 나온 거 집에서 먹는다,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의식주 산업화, 제가 이제 다음에 쓸 책의 주제인데, 아마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생각나요. 뭐 저만 해도 그랬지만, 대학교 입학할 때 양복 지어줬잖아요. 그쵸? 웬만한 옷들은 다 지어서 입었지.
쥐어 입었죠. 옷감은 공장에 생산해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옷들은 다 기성복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약간 어르신들이 그때 생각을 해보면 기성복도 그렇게 속옷은 모르겠지만, 속옷은 모르겠지만, 이 제대로 옷들은 거의 다 지어 입었어요.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를 해가지고 의식주가 순서대로 산업화된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산업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제 산업화가 굉장히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한 것도 사실인데 최고 단점은 뭐냐면 그냥 결과물만 사는 거예요. 과정 아무도 여기 있는 음식이 뭐가 잘못게 들어가 있는지 이 옷의 성분이 뭔지 아파트에 뭐 본드칠을 해놨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사람들이 보는 건 옷의 패션 그냥 먹어보니까 이거 맛있네. 아니면 아파트 보니까 위치 좋네. 그냥 딱 보니까 구조 좋네. 이거 외에는 사실 그 만드는 구조에 대해서는 그냥 결과물만 사는. 그래서 산업화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준 것도 알지만, 그냥 결과만 사야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라면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거 드리죠. 그래서, 여긴 뭐냐면, 우리나라, 누가 표현을 하셨는데, 일본 라멘이죠. 정확히 이제 라멘은 완전히 일본의, 원래는 이제 중국 음식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시민권을 얻어서, 일본의 주류 음식이 되다시피 했는데, 일본에서 짬뽕은 완전 사이드 음식이에요. 우리나라 짬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영주권밖에 못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 인스턴트 라면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안에 입양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적절해가지고 내가 썼는데, 특히 한국 국물 문화랑 절묘하게 결합이 돼요. 원래 이게 쌀을 아끼려고 한 목적도 많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찬밥을 말아먹게 되는, 오히려 밥을 더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라면이 성공하게 된 이유는 분식 장려 운동이다. 그때 이제 분식을 워낙 장려하고 이러면서 많이 뜨게 됐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국물 문화랑 결합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급속한 산업화. 아마 저 100%라고 해도 좋겠지만, 이게 요리라고 한다면 한국 사람의 첫 요리는 다 라면이겠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첫 번째로 했던 건 라면이겠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라면밖에 못 끓인 사람도 꽤 될 겁니다. 그걸 퍼센테이지로 알 수는 없겠지만, 죽을 때까지 라면밖에 분들도 꽤 계실 텐데, 그러면서 이게 결합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라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근데 처음에 이제 삼양식품이 라면을 시작했을 때는 라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단 국수 문화 자체가 없는 데다가 아까 말한 공장에서 나온 걸 끓여 먹는다, 이게 문화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냐, 라면의 라자는 비단 라자, 비단 라자고 면은 소음 면자세. 거기다 이제 꼬불꼬불한 면 있잖아요. 그거 자체도 굉장히 그나마 국수 있었던 것도 다 아시죠? 이렇게 직선으로 있어가 이렇게 종이로 만 거 있잖아요. 이런 국수들은 좀 봤어도 꼬불꼬불한 그런 면은 처음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왜 꼬불꼬불한지 아세요? 라면이. 예? 예? 깨지지 마. 그것도 있습니다. 튀겨서 튀겨서 그런 것도 있고요. 뭐냐면 근데 좁게 넣을 수 있잖아요. 긴 거보다 훨씬 압축해서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꼬불꼬불한 겁니다. 꼬불꼬불해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정말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팔렸는데, 그래서 공장을 막 확장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당연히 이제 유사품 회사들이 나오죠. 여러 회사들이 나오는데 다 망했고요. 유일하게 성공한 데는 농심이었죠. 근데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삼양식품사하고 농심하고 서로 이게 자기들 이 사사라고 있잖아요. 몇 년사 이런 거 보면 정반대로 하는 뭐 특정 회사들 얘기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농심만 살아남습니다. 어쨌든 끈질기게 농심만 살아남고, 근데 농심 사업에서 딱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자기들이 아까 처음 라면 만드신 분은 그 면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삼양이 워낙 이제 이 숲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잡았기 때문에 그걸 할 자신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숲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둘 다, 이제 라면을 만들고서 그 다음에 그냥 라면 만들다가, 그러다 뭐 고춧가루도 좀 타고 막 이랬겠죠. 이제 한국화를 시작을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국물라면 말고 맨 처음에 만든 게 뭐였을까요? 맞아, 짜장면. 하나는 짜장면이고 하나는 자장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칼국수. 이런 게 이제 가장 먼저 라면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같이 뭐 거의 모든 음식이 라면화됐다고 과언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어쨌든 한국의 저거는 정말 찰떡궁합으로 해서 빨리빨리 문화랑 뭐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라 하냐면은, 약간 뭐 거창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얘기를 약간 돌려서요. 1919년 3.1 운동이라고 하는 혁명이라고 봅니다. 왜 혁명이라고 보냐면은, 적어도 그 뒤로는, 그게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는 최소한 조선 왕조로 다시 세우자는 세력은 좌파 우파할 것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럼 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혁명이냐, 뭐가 혁명이냐. 그렇죠? 비록 독립은 못했을지언정. 근데 그 뒤로 우리나라 이제 10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도 생기고 100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우리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은 저보다 남한만 일단 안정을 해서요. 5가지 가치를 추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뭐 당연히 독립부터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먹고 살려니까 산업화를 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군부독자도 지랄 맞으니까 민주화를 해야 되겠죠. 네 번째는 남북 분단이 됐으니까 통일, 안보, 이것도 뭐 어쨌든 이 동전의 양면처럼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5번째는 김구 선생이 말하는 문화국가라고. 이 5가지 가치를 추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어쨌든 크게 보면은 이제 한국 사람 제일 자랑하는 게 그거죠. 2차 대전 후에 시작한 나라 중에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다 한 유일한 나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약간의 이런 말들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겠죠. 근데 저는 라면이 산업화 민주화 에너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태일 열사 있잖아요. 뱃속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라면이었습니다. 그 라면을 끊고 하루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이제 분신을 한 거였거든요. 그 전태일 열사의 위장에는 라면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라든가 뭐 고문실들 있잖아요. 고문을 하는 놈들이 라면 끓여 먹어서 그 짓을 해요. 야식으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간식으로 라면 끓여 먹어서 그 짓을 합니다. 명동성당 농성이나 뭐 각종 농성장에서 라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그 많은 사람들이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라면이 없어서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산업화 민주화를 다
이끌어냈던 그런 그 에너지 같은 게 이 라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 해방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옛날엔 집에는 다 있어야 되잖아요. 밥 해주려고 뭐 이런데, 근데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얘들아 라면 끓여 먹으라고 나갈 수 있잖아. 매일 그럴 수 없겠지만 이제 그렇게 한번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도 상당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집 지켜야 되는데 문 잠그고 나가면 되죠. 그리고 기성복이 등장한 것도 그렇죠. 옛날엔 집 앉아가지고 맨날 수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 여성해방 의식주. 어쨌든 산업화가 아까 이렇게 나쁜 면도 분명히 있지만 적어도 여성들한테는 굉장한, 물론 뭐 이제 가전제품들, 뭐 세탁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해방에도 나는 그 단초가 라면에 있었다. 라고 감히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다가 가사교육까지 없어져요. 그렇죠. 가사교육 옛날 기본으로 다 여성분들은 다 있었죠. 근데 그게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뭐 비상식량이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 누가 뭐라고 라면 뭐. 그리고 뭐 기본적인 맛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라면이라는 게 기본적인 맛은 보장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옛날 우지파동이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우지파동이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게 굉장히 악의적이었는데 이제 그 검찰의 그 익명의 투서가 들어옵니다. 이제 이 공업용 쇠기름을 썼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농심을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농심은 파묘를 썼어요. 나머지 회사들은 다 이제 속단 말로 이제 아작이 납니다. 특히 이제 제일 피해가 컸던 게 삼양식품이었는데 나중엔 무죄가 나요. 근데 그 중에 이 변호사가 했던 말이 제일 멋있는 말이 뭐냐면, 아니 사람 먹는 밥 따로 있고 개밥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 먹는 밥 남은 거 주는 게 문면 중문 개밥이지. 그러니까 이 쇠기름이란 것 자체가 공업용이고 식품용이고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다 쓸 수도 있고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랑 똑같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검찰총장이 김기춘이었어요. 그 악명 높은 김기춘이었는데, 근데 자기는 뭐 굉장히 비매품이긴 한데 이제 자기들은 민생 뭐 이런 거에서 했다 그러는데 결국 무죄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초토화가 근데 겨우 근데 흔히들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저것 때문에 이제 삼양하고 농심하고 그 이제 시장 점유율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이때 이미 농심이 역전을 한 상태였어요. 역전한 상태였는데 적어도 근데 그때 삼양이 35% 정도는 지키고 있었는데 10% 이하로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한때 농심이 한 70%까지 갑니다. 지금은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사실이 아니니까 그 전부터 이미 이제 농심이 앞서기 시작을 했다. 그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김치 같이 쓰시죠. 김치 같이 구워 먹죠. 맛있잖아요. 돼지 기름이잖아요. 그리고 빈대떡 부치실 때 못 써요. 돼지 기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물성 기름도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모든 라면이 다 파묘로 튀겨져요. 그것 때문에. 암암리. 그래가지고 이제 감히 동물성을 못 쓰게 돼버린 거죠. 이 무죄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래가지고 이게 파묘로 획일화가 돼버린. 다른 건 다 그렇게 다양하게 쓰면서 이런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저게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라면이 등장하면서 라면이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무리 간단한 라면이라도 재료가 적어도 100개 이상은 들어가요. 그리고 아마
농심이라든가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받는 재료가 3,000개가 넘을 겁니다. 육해공으로. 육해공 모든 재료, 뭐 채소 말린 거, 무슨 뭐 여러분 고명도 들어가고 소스도 들어가잖아요. 물론 한 라면에 그렇게 다 들어간다는 건 아니죠. 근데 모든 제품들 다 하면 몇천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취재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받는 뭐 원자재가 1,000몇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1,500개인가? 1,600개 정도 된대요. 그러면 농심 같은 게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라면이 등장하면서 농촌도 바뀝니다. 납품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농촌도 산업화되는 단초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 여기 영광면, 뭐 율락면 뭐 있잖아요. 이런 면들에서 농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파만, 대파, 무슨 뭐 양파, 무슨 뭐 오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라면에서 납품을 하게 되는. 그전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 우리나라의 이 모든 분야의 산업화, 생활 자체가 산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전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변화 같은 것도 다 라면이 있었다. 시작은 라면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라면이 한번 트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쉬운 거죠. 뭐 카레건 무슨 이제 저기 여러분들 마트 대형 마트 가 보시면 식품 코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많은 거의 모든 식품 다 인스턴트화하고 되고 가공식품화 됐다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모든 요리들이 다 시작은 라면이었. 처음에 힘들지 한번 튀면 다 저렇게 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편리한 걸 알게 되면은 절대로 뒤로 안 가. 그래서 처음에 우리 라면은 완전히 일본 라면의 복제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표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됐고요. 거의 모든 음식이 이제 라면화, 인스턴트화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K푸드의 선봉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팔리는 라면들 있잖아요. 뭐 신라면, 무슨 진라면, 무슨 이런 라면들이 다 거의 8, 90년대에 나온 것들. 스낵면 이런 라면들이 다 8, 90년대에 나온 너구리 이런 라면들 보면은 딱 하나 불닭볶음. 만 21세기에 개발이 된 거고 근데 이 라면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죠. 별의별 거 다 섞어서 나오잖아요. 신제품 나온 것도 굉장히 빠르고 나가사키 짬뽕처럼 저기 흰 국물 라면도 나오고 이제 별의별 라면들이 다 나오는데 그 정도로 다양하게 나오는 거 딱 하나밖에 다른 업종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음료. 예, 음료를 제외하면 그렇게 다양하게 상품이 빨리빨리 개발해서 나오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정해서 나오는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결국 팔리는 라면들은 30년 전에 나왔던 라면. 물론 그때 맛은 아닙니다. 완전히 그때 맛은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변화해 왔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라면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적응성이 좋다는 거죠. 아까 이제 보편과 특성을 막 요즘 섞어서 레시피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대표적인 게 짜파구리. 그래서 진짜 만만하잖아요. 그리고 재료 다 날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비싼 라면 2개 날려먹어봐야 한 3,000원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계란 이런 거 다 합쳐봐야 4, 5천 원 하니까 젊은 애들도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제 맘대로 섞어서 먹고 이렇게 해서 먹어보고 저렇게 해서 먹어보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보편성하고 특수성이 다 뛰어나다는 얘기. 그렇게 해서 새로운 레시피가 나오면은 그건 또 이 보편성 속의 특수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라면의 이야기들을 쭉 했고요. 조금 내가 시간을 다시 좀 내가지고 이왕 이제 의식주 얘기를 했었으니까 약간 여기 저건 안 준비했는데 도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도시. 제 책 중에 제일 대표작은 강남의 탄생입니다.
한 2만 부 넘게 팔았어요. 2만 부 넘게 팔았는데 제가 아까 저기 소개를 시켜준 한국토지공사에 있었습니다. 토지공사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은 좀 다니다 보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 광주 상무지구, 대전 둔산지구, 대구 수성, 그리고 뭐 그런 데까지 안 가셔도 뭐 옆에 나주라든가 다 신시가들이 있죠. 그리고 보통 거기다 이제 시청, 교육청, 무슨 법원, 그리고 뭐 방송국, 알짜배기 기관들 다 옮겨가죠. 그리고 구도심에는 역하고 시장밖에 안 남죠. 이게 전라도, 충청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뭐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 건. 그래서 물론 그 짓거리 하는데 이제 토지공사도 굉장히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 도시는 이렇게 다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강남이 성공해서. 강남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 베낀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강남들을 만든 거예요. 지역마다. 이게 이제 의식주 아까 산업화 이거라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조금 이제 얘기를 살짝만 돌려보죠. 요즘에 이제 일본 관광 많이 가는데 네. 노제팬 전에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관광 가기 75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온 지 300만이 안 돼요. 일본 여행 왜 이렇게 많이 가냐 물어보면 가까우니까 뭐 가까우니까 일본 사람도 많이 와야 될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는 건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일본 인구 훨씬 많으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고 7배 많이 가는 거예요. 7배를 많이 갑니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일본 사람이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행을 할 때 서울 오고 부산 가고 경주 가고 제주도 가면 별로 갈 데 없을 거야. 도시들이 다 똑같거든. 아깝다. 붕어빵 도시를 만들고. 근데 일본 가면 뭐 소도시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 가면 지역 특성들이 딱 느껴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못 느끼니까 그걸 가는 거예요.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외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거기에 있다고 보면.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도시들이 이 산업화 때 너무 그래서 제가 그런데 아까 이제 강남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 베낀 거죠. 근데 또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던 게 뭐냐면은 그놈의 강남은 그 부동산하고 그 교육책만 더럽게 많이 강남 역사사가 없었어요. 딱 하나 이제 강중만 교수가 쓰셨던 그 낯선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나마 이제 강남 그 정리를 한 척이었는데 그분 전공이 이제 언론 뭐 사회 그쪽이시니까 근데 이게 도시에 집중한 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그 책이 좀 성공을 했어요. 많이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 강남이 성공을 하니까 우리나라 도시들이 다 갖다 베낀 거죠. 마치 뭐 마법이라도 연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하신 게 충격적인 게 하나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원도심. 내 중심은 뭐겠습니까? 기차역이겠죠. 원도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차역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도 형성이 되고 이랬겠죠. 그럼 그건 언제 생겼을까요? 원도심? 조선시대 또 있었나요? 예, 일제시대 들어보야지. 왜냐하면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포가 대동여지도에 없는 도시거든요. 예, 목자는 그러니까 여기가 영산강에 하고 목이어가지고 나무 목자 떼가지고 만든 벌교도 없었어요. 도시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도시들은 그러니까 일제가 완전 처음부터 만든 도시 있어요. 대전같이. 대전 같은 처음부터 완전 일본인들이 이주해서 만들어준 도시.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전주. 아마 전주에서 그런 얘기 많은데 호남선이 안 지나가잖아요. 이리로 지나가지. 이리도 일본이 만든 도시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 양반들이 뭐 지맥을 끊는다 뭐 해서 철도를 반대해가지고 철도가 뭐 이렇게 돌아가게 됐다. 그런 이제 신화가 도는 도시가 이제 대표적인 게 전주, 청주, 공주 이런 도시들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또 얘기를 살짝만 뒤로 돌려서 전라도는 어느 도시랑 어느 도시를 합쳐서 얘기한 거죠? 나주, 전주죠. 경상도는? 예, 충청도는? 예, 일단 이 부분 제외하기로 하죠. 강원도는 좀 작으니까. 이 중에서 그러면은 전주는 뭐 그래도 그나마 그렇다 치고 나주 다 죽었죠. 충주, 청주, 뭐 청주 그렇다 치고 충주 다 죽었죠. 경주, 상주, 경상도는 10인이나 들겠어요? 경상도 이런 것 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 조선시대 때 도시들은. 뭐 대구 정도나 그나마 이제 전주, 청주는 그나마 좀 유지한 거고 나머지들은 다 죽은 거예요. 왜 그랬냐? 뭐냐면은 일제히 전략했어요. 우선 철도를 그 대도시를 연결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래서 어차피 이미 자기들이 철도를 일본에서 해봤기 때문에 여기 생기고 이러면 땅값이 오르고 이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에다가 연결을 해봐야 기존 지주들 중심밖에 안 시켜준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들 막 일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제 목포라든가 이런 항구를 만든 거고 부산이라든가 이런 항구 도시들을 만들면서 그 우리나라 도시 공간 완전히 재편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충주라든가 상주라든가 나주라든가 죽은 건 뭐냐면 조선시대 때는 수운이 중심이었잖아요. 이 강으로 운반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세곡창 그러니까 이런 데 모으고 이런 데가 중심 도시. 충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 7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수운을 다 죽입니다. 물론 이제 철도가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수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철도는 자기들이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수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나루터들이 있긴 하지만 몰래 배 타고 다니고 일일이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3.1 혁명 당시에는 뭐냐면은 수운 자체 모두 금지시켜버려요. 아예 금지시켜버려요. 강에 배를 못 다니고 몇 달 동안 아예 배를 못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걔네들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회덕 아시죠? 회덕 뭘로 아세요? 분기점이죠. 네, 거의 100분 다 물어보시면 당연히 회덕하면 분기점밖에 모르세요.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대전 거기 역사박물관 이런 데 가면요. 대전은 회덕분에 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전 일대 중심은 회덕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기 분기점 외에는 완전히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요 동시들이 역하고 항구를 한 도시들이 다 삼켜버립니다. 예를 들면 부산 포구였잖아요. 동래가 훨씬 컸죠. 집어삼키는 거죠. 동래를 집어삼키는 거죠. 그리고 인천이 커지면서 부평을 집어삼킨 거예요. 다른 동네였어요. 완전 고을 자체가 다른 동네 이런 식으로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도시 공간이 완전 재편이 돼요. 일제가 만든 그 철도랑 그 항구 때문에 목포 같은 거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도시가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 한 번 더 재편이 되는 게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여기 가까운 광주 상무 뭐 이런 데가 이제 신도심을 만들면서 완전 재편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런 도시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재편을 했을까요? 제일 큰 게 뭘까요? 자동차. 원도시면 자동차 안 어울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점들 생기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같이 그러니까 원도시면 자동차가 안 어울리잖아. 자동차가 안 어울리죠. 길도 좁고 막 주차할 데도 없고 일단 길 자체가 좁고 막 그것도 땅값이 비싸니까 뭐 이렇게 뭐 하기가 힘들잖아요. 뭐래도 하기가 힘드니까 원도심에다가 좀 먼 데다가 이 서울 강남 개발하고 똑같아요. 기본 저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복합적이긴 해요. 다른 것보다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아마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돼 있었던 나라였다고 그러면은 분단이 아니 통일국가였다고 그러면 강남 개발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아마 한강변이나 좀 개발했을까. 절대로 뭐 분당, 뭐 수성 이런 데까지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잠실 개발 이거는 택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압구정동 정도는 그때 뭐 한강변이니까 좀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밌는 말이 뭐냐면은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 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지 않아요? 영의정도 있고 정승판서 다 있는데 하필 평양감사일까요? 그렇죠?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 말. 왜 그럴까요? 일단 두 번째 도시이니까 이제 그 당시 평양이 두 번째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여자분들이 있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거기서 이제 기생들이 평양 기생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작 잡기가 그 세 번째가 이제 중국에 가는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평양 당연히 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떡고물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평양 감사가 이제 그 정도 좋은 벼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갑자기 엉뚱하게 왜 드리냐? 평양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얘기죠. 경평전 축구 대회 있었구만.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 우리가 통일된 나라였으면 아마 고향이나 파주나 이 개성 사이가 이렇게 개발이 됐지. 그게 그렇게 개발이 됐을 리가 없다는 거죠. 강남. 이제 그런 특수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서울이 옛날 굉장히 야당세가 강했잖아요. 야당세가 굉장히 강한 도시였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승만이 자기한테 도망가 놓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부역자 취급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한이 맺혀가지고 서울 사람들하고 서울 지식인들은 굉장히 정권에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선거에 졌거든요. 적어도 서울에서는 계속 졌는데 그래서 강남을 개발해서 이제 정권 친화적인 중산층을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반포인데 반포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서울대가 가깝잖아요. 서울대 교수들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되게 비슷한 게 대구예요. 영남대 만들면서 수성지구를 개발해요. 그러면서 교수촌부터 먼저 이제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이제 자동차 시대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이제 남북 문제죠. 그 당시는 이 옛날 한강다리 끊어져가지고 이랬던 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였고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적어도 한강 밑으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강남 개발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 나고 또 강남에다 학교라든가 기관 같은 걸 많이 옮겼잖아요. 뭐 대법원이라든가 뭐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많이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방도시도 다 흉내를 낸 거예요. 마치 마법이라도 비법이라도 안 되는 것처럼 전 도시 한국의 모든 도시들이 다 그걸 따라합니다. 지방하고 상관없이. 근데 그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렇게. 물론 뭐 일정 부분 필요했다는 것도 인정은 해요. 그런 게 이제 이 산업 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그리고 또 제가 세종시 도시재생센터한테도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손바닥만한 그 조치원 또 얼마나 세종시 이제 조치원이 거기 편입이 됐는데 이렇게 경부선철도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쪽이 구시가고 여기가 신시가예요. 근데 1990몇 년대까지만 해도 이쪽 인구 15,000명이었고 이쪽도 그때 개발이 됐기 때문에 18,000인가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 안 났고 근데 지금 제가 떠났을 때 인구가 9,000이 안 돼요. 여긴 거의 35,000. 근데 여기는 이제 시장 있고 이런 데인데 뭐 옛날 뭐 상가 2층에 살고 막 이랬었겠죠. 근데 이쪽에는 이제 아파트 만들어가 다 그걸로 이상. 손바닥만한 조치원도 그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도시들이 굉장히 획일화가 되버려요. 이제 도시들이 개성을 잃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매력을 잃는 도시들이.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제 저도 원래 서울 태생이긴 한데 서울 사는데 너무 지나친
중앙집권화가 이런 그냥 다 서울 따라서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참 심각한 저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일본 들어가면 제일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직업병인데 뭐냐면 뭐 일본을 좀 읽을 수도 있긴 한데 인구 10만짜리 도시를 가봐도 제가 서점을 꼭 가봐요. 근데 일본 서점 가면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은 어느 서점 예외 없어요. 거의 100이면 100 다 뭐냐면은 한 구석에 자기 지역 책들이 있어요. 자연, 인물, 뭐 역사 다룬 책들 적어도 10대 권은 있어요. 아무리 구멍 조그만 서점 가도 적어도 10대 권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상 교보 갔는데 부상 포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토 이런 게 너무 이게 빈약해요. 예, 그래서 뭐 광주에는 이제 물론 이제 5.18이라는 게 있으니까 딴 도시보다는 그런 게 좀 있겠지만 사실 5.18 제외한다 그러면은 여기도 그렇게 색깔이 있나. 물론 그나마 남도 문화가 좀 딴 동네보다는 좀 남편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뭐 살려 있냐라는 생각들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보편과 특수. 근데 우리나라 이제 다 서울로 이제 보편만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중앙집권적인 사고를 갖고 있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말은 제주도로 그러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 더 무서운 말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저기 누가 떠들고 있잖아. 뭐라 그래요? 지방방송 혹은 얼마나 무식한 말입니까 그게. 다른 면도 있는데 지방방송 뭐 너무하잖아요 이러면. 그런 말 여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좀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 도시 이런 걸 할 때도 이 획일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를 돌리면은 이제 보편과 특수라는 거에서 늘 생각을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남 너무 따라서 해도 문제고 너무 지멋대로 살아도 문제고 이게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도시 또 영광이라는 이 특수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김강남 우리 사마천학회 분단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좀 도발적인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분 따님이 거기서 묵고 계신데 저는 남도 학숙 보고서 기가 찼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서울에서 학교 나와가지고 여기 내려와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뭐 각서라도 받나요? 여기서 와서 일한다고? 서울에 여기 있는 세금 들여가지고 거기다 학사를 지어가지고 여기 있는 인재들 거기다 퍼주고 향토장학금 줘가면서 그러니까 세종시 그 전에 토지공사 세종시 건설에 있었어요. 아까 토지공사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있었을 때 거기 분들한테 충격받은 거 중에 뭐냐면 그때 위헌 판결 나왔었죠. 수도 위헌 판결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권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헌법재판관 그냥 반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다 주도해가지고 관습 헌법이라는 것까지 만든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처구니 없이 조촌 사람 정확히 말하면 조촌배 전동면이라는 데인데 거기 권씨 집성촌이 있어요. 그 중학교 때 떠난 사람인데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뭐냐면 거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이 사실 자체를 몰라요. 아는 사람 물어보면 10명 중 2명도 안 돼. 아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고향에다 그 짓 하는,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데도 다 서울 사람들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너무 답답해요. 이게 저도
좀 더 나이 들면 어디 이제 뭐 세종시고 뭐 어디 내려가서 살 생각은 좀 하고는 있는데 너무 이 서울 중심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은 일단 여기 계신 분들부터 그런 거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좀 탈피를 해야 그런 거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충격을 받던 게 뭐냐면 강남의 탄생을 쓰고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치시면 나올 겁니다. 한겨레 한종수 이렇게 강남의 탄생 치면 나올 거예요. 굉장히 큰 기사, 기획 기사로 크게 넣었어요. 자랑은 아닌데, 근데 그때 오셨던 분이, 저랑 인터뷰를 하셨던 분이 반은 은퇴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상근은 안 하시고 이제 필요할 때 거쳐서 인터뷰 뭐 이런 거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그 일만 해주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끝나고서 이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뒷얘기를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홋카이도 신문하고 교류를 했었답니다. 한겨레 신문이. 그래서 홋카이도 신문에서 한 명 보내고 자기들도 이제 삿포로로 한 명 자기가 갔었대요. 근데 이제 반은 서로 알아봐 준 이 책임을 지는 거고 봉급은 이제 서로 받는, 이제 이제 자기 거기서 받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2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당시 홋카이도 신문이 한 20만 부 정도 됐었답니다. 20만 부 정도 됐었는데 거기서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은 홋카이도 신문의 해외 특파원이 36명인가 그래요. 나 진짜 놀랐거든요. 36명. 그러니까 조중동도 20명이나 될까요? 막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내보내요? 근데 이제 일본 가보면은 세계 유명한 대통령이나 총리 책들이 나오면은 바로 나와요. 같이 나와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거기 특파원들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미리 원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내가 거기 뭐 특파원제도 엄청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지방신문까지 그렇게 36명이나 내보내요.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근데 그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걔네들 대답이 충격적이었대요. 뭐냐면 저도 충격받는데 간접적으로 그 아사히나 요미우리나 마이니치에서 걔네들 특파원은 도쿄의 눈이라는, 홋카이도 눈으로 세계를 봐지 왜 도쿄의 눈으로 세계를 봐. 그러니까 진짜 충격받았어요.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도 충격받았는데, 근데 뭐든지 이제 영광의 눈으로 봐야 돼. 누가 서울에 가 있어서 뭐 이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잘났건 못났건 그래서 그런 눈으로 많이 봐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중앙집권을 좀 심각하긴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약용 선생조차도 아들하고 편지가 있는데 아들이 아이고 도성환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뭐라고 보냈냐면 웬만하면 버텨라. 그랬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단순히 이제 권력이라든가 그런 정보라든가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제 강남 이런 게 이제 복제가 되고 어딘지 복제가 돼서 데모해야 돼도 꼭 광화문 앞에서 해야 되고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시청 앞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라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들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걸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라면 얘기도 하고 도시 얘기도 좀 해드렸었는데 일단 산업화라는 게 뭐 이렇게 사시고 이런 건 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저조차도 그렇게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은 좀 고민을 해보자. 적어도 이게 전부 다 옳은 것이냐, 편리하고 이런 거는 대세인 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너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살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걸로 영향이 결국은 다 이 영광이건 무슨 모든 우리나라에 이런 게 다 와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나쁜 영향도 많이 미쳤고, 물론 뭐 생활 편리한 건 있죠. 뭐 생활 편리한 건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 뚫린다고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 예를 들면 춘천 같은 경우가 그래요.
춘천 같은 경우가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거기 서울하고 그 경춘선 그 뚫리고 고속도로 뚫리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저런 건 잘 된대요. 닭갈비집 정말 엄청나게 옛날에도 많았지만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런 음식점 이런 건 잘 돼요. 근데 옷가게 이런 거 하나도 안 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 서울로 살아. 춘천 사람들도 서울로 가서 사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도로 뚫리고 이런 게 옛날에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교통 편리하고 막 이런 게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선이냐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란가 이런 분들이 도로 뚫리는 것도 무조건 찬성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나중에 뚫리더라도 이렇게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이런 생각들, 이런 좀 뭐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홋카이도 눈으로 세계를 보듯이 영광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